요양보호사 김미숙 45세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녁 8시 김미숙은 차 안에서 가방을 뒤졌지만 혈압계가 없었습니다. 분명 오후에 환자 민철 씨 거실 소파에 두고 온 게 맞았는데 내일 아침 첫자 집에 필요한 물건이라 다시 가야 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철 씨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이 꺼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조용히 들어가서 혈압계만 찾아 나오면 될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물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김미숙은 거실 소파로 다가가 쿠션 사이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욕실 쪽에서 들리는 물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목욕시키시나 보네. 김미숙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저녁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도 며느리 보영씨가 시아버지를 씻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며느리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노인을 정성껏 모시다니. 김미숙은 15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가족을 봤습니다. 대부분은 노인을 짐처럼 여겼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거나 요양보호사에게 떠넘기거나 직접 모시는 가족은 열에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영씨는 달랐습니다. 매일 저녁 9시 김미숙이 퇴근하고 나면 꼬박꼬박 시아버지를 씻겠습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런 며느리 만난 시아버지가 복받은 거지? 김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혈압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욕실 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물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낮게 섞인 숨소리, 신음 같은 것. 김미숙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두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보영씨와 환자 민철씨, 하지만 목소리 톤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미숙은 복도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욕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본 순간 숨이 목구멍에서 완전히 막혔습니다. 뿌옇게 김미찬 욕실 안 샤워 의자에 앉은 민철씨 앞에 며느리 보영씨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보영씨의 손이 시아버지의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30cm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철씨가 낮게 신음했습니다. 보영아. 보영씨가 몸을 더 앞으로 숙였습니다. 고개가 민철씨의 무릎 사이로 내려갔습니다. 김이 자혹한 욕실에서 보영씨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느껴지시죠? 보영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철씨의 손이 보영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68세 하반 신마비 환자와 38세 며느리 30년 나이차 시아버지와 며느리 김미숙의 등골이 오싹하게 식었습니다. 15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하반 신마비 환자가 이런 신체 반응을 보이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김미숙은 뒷걸음 질쳤습니다. 손이 벽을 짚었을 때 차가운 감촉이 팔 전체로 퍼졌습니다. 혈압계 같은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처에서 현우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민철 씨의 아들, 보영 씨의 남편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관계는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하반 신마비 환자에게 이런 반응이 의학적으로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이 금기의 시작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립니다. 돈, 건강, 행복이 3가지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보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현우는 노트북 화면만 보며 타이핑하고 있었고 보영이 10분 전에 건넨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보영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소리내면 또 그런 애라는 표정을 지을 게 뻔했으니까요. 38살 보영, 결혼 10년 차였지만이 집에서 보영은 여자가 아니라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보영은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아직 38이라고 출산 경험이 없어서 배는 평평했고 가슴은 탄력을 잃지 않았으며 다리는 매끈했습니다. 얼굴도 동안이어서 또래보다 5살은 어려 보였고 거리를 걸으면 남자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현우는 2년 넘게 보형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생활비와 집안일에 대한 사무적인 전달로만 이루어졌고 침대에 누워도 현우는 등을 돌린 채 금방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밤 보영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씻고 새로 산 잠옷을 입었습니다. 얇은 실크 재질이었고 몸에 선이 드러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현우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보영이 다가갔습니다. 여보. 보영이 현우 곁에 누우며 팔을 뻗었습니다. 현우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응, 오늘 일찍 들어왔네. 보영이 현우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우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여보, 우리 보영아 미안한데 내일 아침 일찍 회의에 있어서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돼. 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보영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불 꺼줄래? 보영은 손을 거두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분 후 현우의 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를 들킬까 봐, 아니 들켜도 깨지 않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새로 산 잠옷도 립스틱도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현우 생일이었습니다. 보형은 오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려고 시장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샀고 케이크도 예약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저녁 6시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고 현우를 기다렸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8시 30분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디야? 아, 미안. 회식이 생겼어. 오늘 거래처럼. 오늘 생일인데? 아, 맞다. 미안해. 케이크는 내일 먹자. 음식은 다 준비했는데 그거 내일 먹으면 안 돼. 진짜 미안한데 거래처라 빠질 수가 없어. 또 끊겼습니다. 보영은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갈비찜은 이미 식어서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삼킬 수 없었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혼자서 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나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나도 여자야. 현우는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미안, 보영아. 내일 케이크 먹자. 현우는 샤워도 안 하고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보형은 남은 갈비찜을 냉장고에 넣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이 가슴 깊은 곳에 쌓여가던 어느 날 현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떨린 목소리였습니다. 보영아, 아버지가 사고 나셨어. 보영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화물 트럭 기사였는데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뒤에서 오던 트럭에 추돌당했습니다. 68살 시아버지의 척추 4번과 5번이 심하게 손상됐고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반신 감각 회복은 어렵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한 달 뒤 태어난 시아버지를 어디로 모실지 고민하던 현우가 보영에게 말했습니다. 보영아,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시면 안 될까? 내가 바빠서 돌볼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보형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였고 현우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첫날 보영은 그를 안방 옆 작은 방에 모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트럭을 몰며 전국을 누비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자 말수가 확 줄었다고 현우가 귀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가 집에 온 첫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10분을 함께 있다가 회사 일이 급해서라는 말과 함께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보형은 시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버님 더 드실래요? 아니, 됐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밤 9시 보영은 시아버지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버님, 씻으셔야죠.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씻어도 안 됩니다. 병원에서 매일 씻으라고 했잖아요. 욕창 생기면 큰일 나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형은 휠체어를 밀어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 의자를 준비하고 시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옮겨 앉히는데 시아버지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보형의 몸이 시아버지의 몸에 밀착됐습니다. 보형의 가슴이 시아버지의 팔에 닿았습니다. 얇은 티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 시아버지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보형도 당황해서 급히 몸을 뗐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옷 벗겨 드릴게요. 내가 할게. 아버님, 혼자는 힘드시잖아요. 보영은 시아버지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단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시아버지의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68치고는 탄탄한 편이었습니다. 평생 트럭을 몰며 짐을 나르던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보형은 무심코 생각했습니다. 현우보다 어깨가 넓네. 바지를 벗길 때 보영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간병이란 게 원래 이런 거니까요. 속옷까지 벗기고 나자 시아버지의 벗은 몸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보영은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남자의 몸이었습니다. 68살 노인이지만 분명 남자였습니다. 고형은 2년 넘게 남편의 몸 외에 다른 남자의 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의 몸도 제대로 볼래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짧게 스치듯 끝나는 관계였으니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보영은 샤워기를 들고 따뜻한 물을 틀었습니다. 물줄기가 시아버지의 어깨에 떨어졌고 보영은 타월에 비누를 묻혀 등을 씁니다. 아파요. 아니, 가슴을 닦고 팔을 닦고 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하반신을 닦아야 했습니다. 보형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타월을 시아버지의 허벅지에 갖다 댔습니다. 감각이 없다고 했으니 시아버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보형은 느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남자의 체온을, 피부의 질감을, 남자 특유의 냄새가 비누향에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닦다가 보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곳을 닦아야 했습니다. 보형은 시선을 아래로 내렸고 시아버지의 그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해서 축 처져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컸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컸습니다. 보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42세 남편보다 68세 시아버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보형은 재빨리 그곳을 닦고 다리를 닦고 물로 행했습니다. 다 됐어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형은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호흡이 조금 거칠러졌다는 걸,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보형은 시아버지를 수건으로 닦아내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휠체어로 옮겼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아버님. 그래, 고맙다. 보형은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냥 간병이었을 뿐인데, 환자를 시킨 것뿐인데. 하지만 손끝에는 아직도 시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형은 고개를 저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코를 골며 보형은 침대 반대편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있는데 머릿속에는 시아버지의 벗은 몸이 떠올랐습니다. 보형은 눈을 감고 잠들려 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복도 건너편 시아버지의 방에서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쳤나. 며느리한테 이런 생각을 하다니. 보형의 손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부드러웠고 따뜻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래전 아내의 손길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다른 게 있었습니다. 보형은 젊었습니다. 38. 나는 아버지야. 아들의 아버지. 며느리를 이렇게 보면 안 돼.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는데도 뭔가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반사작용이야. 그냥 반사작용일 뿐이야. 시아버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가 된 것 같아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애였지만 보형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보형은 시아버지를 씻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사흘째부터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옷을 벗기고 물을 틀고 몸을 닦는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보형은 시아버지의 허벅지를 닦다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곳이 조금 커진 것 같았습니다. 크기도 그렇지만 딱딱해지기까지요. 착각이겠지?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인데 그런 반응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보형은 재빨리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던 날 더 이상 착각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곳이 명확하게 커져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변한 게 눈으로 봐도 확실했습니다. 보형의 손이 타월을 준 채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의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형은 타월을 그곳에 재빨리 대고 닦았습니다. 하지만 타월이 닿는 순간 시아버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조금 거칠었습니다. 보형은 서둘러 식이고 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눕히고 나올 때까지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나와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똑같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보형이 몸을 닦기 시작하면 시아버지의 그곳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더 명확하게, 어떤 날은 조금 덜하게.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보형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거짓말. 하반신 마비가 거짓말이라면? 시아버지가 사고를 핑계로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인 나를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진단받았고 수술도 받았습니다. 척추 4번과 5번이 손상됐다고 의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보형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잠든 후 보형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시아버지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손을 뻗어 종아리를 꼬집었습니다. 약하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세게 꼬집었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보형은 발바닥을 긁어봤습니다. 손톱으로 발가락 사이를 간지려 봤습니다.
아무 반응 없었습니다. 진짜 마비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보형은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물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낮잠을 자는 동안 보형은 뜨거운 물을 적신 수건을 시아버지의 발등에 살짝 댔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보형은 더 뜨거운 물을 준비해서 다시 댔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비가 맞았습니다. 진짜 마비였습니다. 그럼 대체 왜 보형이 씻길 때만 몸이 반응하는 걸까요? 보형은 3주 동안 몰래 확인했습니다. 자는 동안, 낮잠 자는 동안, TV 보는 동안.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하반신은 정말로 마비됐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보형이 목욕을 시킬 때만 그때만큼은 몸이 반응했습니다. 보형은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오후 보형은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보형은 평소보다 짧은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허벅지가 환히 드러나는 청바지 반바지 그리고 몸에 딱 붙는 흰색 티셔츠 브래지어 라인이 비칠 정도로 야은 옷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시아버지 앞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티셔츠 목선이 아래로 내려가며 가슴골이 드러났습니다. 보형은 고개를 살짝 돌려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보형의 가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형은 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38살 여자의 탄력 있는 가슴. 아직 처지 않은 남편에게는 2년 넘게 외면받았지만 아직 살아있는 몸, 시아버지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보형은 시아버지의 무릎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면서 일부러 시아버지 다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아버님, 잠깐 휠체어 뒤로 밀어 드릴게요. 보형의 손이 시아버지의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보형은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바지가 불룩해지는 걸 마비된 하반신인데 감각이 없다던 하반신인데 보형의 손길에 보형의 가슴에 보형의 몸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보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도 보형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에는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몇 년 동안 억눌렀던 아내가 죽고 나서 단 한 번도 채우지 못했던 욕망. 68세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보형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눈빛도 똑같다는 걸 2년 넘게 남편에게 외면받으며 쌓였던 갈증. 38살 여자의 몸이 원하는 것, 보형은 급히 시선을 돌리고 일어났습니다. 청소 다 했어요. 보형은 거실을 벗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시아버지잖아. 남편의 아버지잖아.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느껴나도 시아버지도. 보형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감정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토할 것 같았습니다. 나 진짜 미쳤어. 시아버지한테 이런 생각을 하다니. 보형은 변기에 엎드려 구토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토하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이 비어도 계속 구역질이 났습니다. 보형은 변기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도 천장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정말 쓰레기야. 오늘 보형을 봤을 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걸 알면서도 아들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보형의 가슴, 보형의 다리, 보형의 몸, 그리고 보형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나는 아버지야.
며느리를 이렇게 탐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로 느껴졌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됐는데도 몸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야. 절대 안 돼. 시아버지는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영이도 나를 봤어. 보영이 눈빛도 봤어. 나만 느끼는 게 아니야?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애였지만 보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밤 보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다가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감정이 금기의 감정이 보형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하면 안 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야. 시아버지잖아. 하지만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이미 다른 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보영은 주먹으로 거울을 치려다가 멈췄습니다. 소리 나면 현우가 깰 테니까요. 아니, 현우는 깨지 않을 겁니다. 폭탄이 터져도 코 골며 잘 사람이니까요. 보영은 거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나 좀 도와줘. 나 좀 구해줘.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영은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물어보기로 하반신마비 환자에게 이런 반응이 정말 가능한 건지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보형이 미친 걸까요? 보영은 시아버지가 낮잠을 자는 시간을 이용해 근처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대학 병원처럼 큰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 위험이 적으니까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보형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해. 문 넘으면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몸은 이미 차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50대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보형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보영은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이 하반신마비 진단을 받으셨는데 척추 4번과 5번이 손상됐다고 하더라고요. 보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몸을 씻길 때 그쪽 부위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척추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완전 마비라면 보통 성기능도 상실되지만 불완전 마비이거나 신경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발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형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특히 반사성 발기라고 해서 물리적 자극에 의해 척수 반사로 발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매우 희박하지만 1% 정도 확률입니다. 보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병원 1층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능하다.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시아버지가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병원, 왜 어디 아파? 아니, 건강검진. 아, 그래? 저녁은 집에서 먹을게. 또 끊겼습니다. 보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어디 아파? 라고 물었지만 정말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례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보형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 성관계 검색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갔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검색하는 순간 나는 선을 넘는 거야?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형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불완전 마비의 경우 성관계 가능. 척수 반사에 의한 발기 물리적 자극 시 반응. 보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핸들에 이마를 대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보형의 머릿속에서는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9시 보형은 언제나처럼 시아버지를 욕실로 모셨습니다. 옷을 벗기고 물을 틀고 몸을 닦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보형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느낄 수 있다는 걸, 이 반응이 단순한 반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허벅지를 닦을 때 보형의 손이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조금 더 오래.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러졌습니다. 보형은 시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도 보형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형의 손이 떨렸습니다. 타월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보형아. 그 목소리에는 경고와 허락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보형은 급히 시선을 돌리고 서둘러 씻기를 마쳤습니다. 옷을 입히고 휠체어로 옮기고 방으로 모시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방을 나와 문을 닫은 후 복도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형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등을 돌린 채 보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보형의 운명을 바꿀 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보형은 그날 밤 이후 사흘을 악몽처럼 보냈습니다. 낮에는 시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밤에는 현우 옆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의사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4월째 되던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현우가 말했습니다. 보영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산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보영의 손에서 젓가락이 미끄러져 그릇에 부딪혔고 맑은 소리가 식탁 위로 퍼졌습니다. 시아버지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요? 일주일 정도. 프로젝트가 커져서 현우는 태연하게 말하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보영이가 잘 모실 거예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보영은 밥을 입에 넣었지만 삼킬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남편 없이, 일주일 시아버지와 단둘이, 일주일. 보영은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도 보영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현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TV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보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다가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면 안 돼.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야. 시아버지는 내 남편의 아버지야. 하지만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이미 다른 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보영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38살 여자, 아직 젊은 몸. 남편에게는 2년 넘게 외면 받았지만 시아버지는 받습니다. 보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현우가 떠나 그런 보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복도 건너편 시아버지의 방에서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천장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가 표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현우 없이, 일주일 보영과 단둘이 안 돼, 절대 안 돼. 시아버지는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벌써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보형을 생각만 해도 나는 아버지야. 며느리를 탐하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오늘 저녁 보형의 눈빛을 봤습니다. 보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5년 만이야. 5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가 된 것 같아.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보영과 시아버지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보영은 부엌에만 있었고 시아버지는 자기 방에만 있었습니다. 현우는 토요일에도 회사에 나갔고 일요일에는 골프를 갔습니다. 일요일 저녁 9시 보영은 시아버지 방문 앞에 섰습니다.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고영은 문을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했습니다. 아버님 씻으셔야죠. 한참 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안 됩니다. 매일 씻으셔야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형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형이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보영아 오늘은 그냥 가라. 보영은 휠체어 뒤로 다가갔습니다. 왜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형은 휠체어를 밀어 욕실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팔걸이를 붙잡았지만 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보형은 시아버지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영아 하지 마 왜요? 현우가 월요일에 떠난다. 알아요. 그럼 우리 둘이서 보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도 보형을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둘이야. 그럼 우리 보영은 시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보영아. 씻기만 할 거예요. 그것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영은 다시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날도 그렇게 둘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쌓아갔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보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우의 출장짐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옷을 캐리어에 넣다가 떨어뜨리기를 반복했습니다. 7시 현우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보영아 일주일 후에 올게. 아버지 잘 부탁해. 응, 조심히 다녀와. 현우가 보형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형식적인 키스였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시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보영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거실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보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보영의 발걸음이 저절로 시아버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형을 올려다봤습니다. 고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버님 저 방으로 가라. 네, 지금 가온의 방으로. 보형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떨리며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보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아버지 뒤로 돌아가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버님 방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보영아. 보영은 대답하지 않고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시아버지 방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방 안에는 둘뿐이었습니다. 보형은 휠체어를 침대 옆에 세웠습니다.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저원하세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하시면 계속 물어볼 거예요.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치도록. 보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보영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안 돼. 왜요? 나는 내 시아버지야. 내 남편 현우의 아버지. 하지만 저는 2년 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시아버지가 보영의 뺨을 닦아줬습니다. 나도 5년 동안 외로웠어. 하지만 이건 아니야. 일주일만요. 딱 일주일만. 한 번 시작하면 못 멈춰. 보영이 시아버지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멈출 수 있으세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영이 시아버지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저는 못 멈춰요. 시아버지의 팔이 떨리며 보영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우리 지옥 갈 거야. 같이 가요.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처음으로 68살 시아버지와 38살 며느리의 첫 키스. 깊고 간절하고 돌이킬 수 없는 키스. 키스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숨이 차 있었습니다. 보영은 시아버지를 도와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겼습니다. 시아버지의 팔로 몸을 지탱하고 보영이 다리를 들어 올려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보형도 그 옆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누워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보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5년 만이야 보영이 시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이야. 이렇게 여자와 함께 저는 남편 옆에 있어도 여자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보형을 더 꽉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금기의 선을 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보영은 시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보영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했습니다. 보영아, 우리 큰일 났다. 알아요. 후회 안 해. 안 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아버지야. 아들의 아내를 이렇게 보영이 시아버지의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버님 보영이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한테는 아버님이 처음으로 저를 여자로 봐준 사람이에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영은 시아버지 옆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깨어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와 보영이 시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현우 생각. 보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아들을 배신하고 있어? 아들의 아내와 잠자리에 누워 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봤어? 어젯밤 내 얼굴이 괴물이더라. 아버님 며느리를 탐하는 괴물 아들을 배신하는 괴물 보영이 시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도 괴물이에요. 시아버지를 탐하는 며느리.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영아, 우리 그만하자. 보영의 몸이 굳었습니다. 현우 돌아오기 전에 끝내자. 아버님, 이게 맞는 거야? 보영이 시아버지에게서 몸을 떼며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을 보였습니다. 그만할 수 있으세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형이 고개를 돌려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저는 못 그만둬도요. 시아버지가 보영의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보영이 다시 시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나도 못 그만둬.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오후 보영은 시아버지와 함께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영의 시선이 TV 선반으로 갔습니다.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현우 보영 시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보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보영은 현우 옆에서 웃고 있었고 시아버지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보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뭐 하는 거지? 시아버지가 보영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아 뒤집어 놓았습니다. 보지 마. 하지만 보면 못해. 나도 못해. 시아버지가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보영과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보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보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받아야 돼. 보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보영아, 나 내일 들어간다. 보영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됐어. 내일 아침 KTX 타고 올라간다. 보영은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응, 10시쯤 도착할 것 같아. 미안. 갑자기 보영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괜찮아. 조심히 와의 전화를 끊고 보영은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내일 온대요. 시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돼. 두 사람은 급히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시트를 갈고 방을 청소하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밤새 청소했습니다. 보영은 집 안 구석구석을 닦았고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새벽 5시 청소를 마쳤을 때 보영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지웠어요. 시아버지가 보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보영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보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보영아, 미안. 또 연장됐어. 보영은 24시였습니다. 프로젝트가 다시 살아났어.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보영은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며칠 덜해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영은 소파에서 일어나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이건 운명인가 봐요. 보영아, 한 번 더 기회가 온 거예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보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시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보영아, 우리 정말 그만하자. 보영은 시아버지를 안고 있다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왜요? 어젯밤 꿈 꿨어. 현우가 우리 보는 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울고 있더라.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며느리랑 어떻대? 보영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정말 쓰레기야. 아들을 이렇게 배신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거울 봐. 괴물이 보여. 며느리를 탐하는 늙은 괴물. 보영이 시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도 괴물이에요. 하지만 목만 둬도요. 보영아, 현우 돌아온다. 진짜 끝내야 돼. 보영은 대답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러다 보영이 시아버지에게서 몸을 떼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그만할래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영이 옷이 하나씩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보영아, 며칠 남았어요. 며칠만 더. 시아버지는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보영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힘들었지? 현우가 보형을 안았습니다. 형식적인 포옹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영이가 잘 돌봐줬다. 저녁 식사 내내 보영과 시아버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 보영의 발이 시아버지의 발에 살짝 닿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말했습니다. 보영아, 내가 너무 수척해 보여서 요양보호사 알아봤어? 보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시기로 했어? 김미숙 씨라고 경력 15년 베테랑이래. 보영은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김미숙이 첫 출근한 날 보영은 불안했습니다. 낮 시간 동안 김미숙이 집에 있으면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김미숙이 퇴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저녁에 목욕시켜 드려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욕은 보영이가 할 겁니다. 김미숙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전문 보호사인데요. 안 됩니다. 언제부터 봤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가장 사적인 일은 며느리한테 맡기겠습니다. 이건 제 자존심 문제예요. 김미숙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목욕은 며느님께서 하시는 걸로. 김미숙이 퇴근하고 나자 보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보영을 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보영은 평소처럼 시아버지를 욕실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문을 잠그고 시아버지가 보양을 끌어당겼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어. 저도요. 두 사람은 욕실에서 물소리에 섞여 조용히 서로를 탐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됐습니다. 김미숙은 오후 5시에 퇴근했고 현우는 보통 8시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3시간 보영과 시아버지의 시간이었습니다. 밤 9시 현우가 집에 있어도 보영은 시아버지를 욕실로 모셨습니다. 아버님 씻으셔야죠. 현우는 TV를 보며 아무 의심 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모셔드려. 보영과 시아버지는 욕실 문을 잠그고 30분에서 40분을 함께 있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두 사람의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흘렀습니다. 보영과 시아버지는 김미숙의 눈을 피해 관계를 이어갔고 매일 반복되다 보니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조심성도 느슨해졌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돼. 보영은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의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고 보영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왔습니다. 김미숙이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밤 10시나 돼야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보영은 시아버지를 욕실로 모셨습니다. 문을 잠그고 옷을 벗기고 보영도 옷을 벗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보영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늘따라 더 보고 싶었어? 저도요, 아버님.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다는 걸, 요양보호사 김미숙이 혈압계를 찾으러 돌아왔다는 걸, 김미숙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욕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욕실 문을 잠갔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잠기지 않아 살짝 열려 있다는 걸. 보영과 시아버지는 서로에게만 집중한 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김미숙의 발소리가 욕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미숙이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보현과 시아버지가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38과 68, 30년 차이. 김미숙의 눈이 커졌고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손에서 혈압계가 떨어졌습니다. 쿵. 혈압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보형의 입술이 시아버지의 입술에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욕실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고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까지 들렸을 때 보형의 다리에서 힘이 풀려 시아버지에게 기댔습니다. 누가 봤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없었고 보형은 브래지어 후크를 3번이나 헛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셔츠를 거꾸로 입은 것도 모른 채 휠체어로 옮겨 탔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바닥에 혈압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김미숙의 혈압계 보형은 소파에 주저앉았고 시아버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구나. 보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보형의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벨소리가 끊겼습니다. 10초 후 다시 올렸습니다. 보형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보영아.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미숙 씨한테 전화 받았어. 지금 집으로 간다. 또 끊겼습니다. 보형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소파 위로 떨어진 핸드폰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온대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영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껴놨습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거실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턱은 굳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현관에 서서 거실을 봤습니다. 소파에 웅크린 보형 휠체어에 앉은 시아버지 바닥에 떨어진 혈압계 현우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구두 소리가 바닥에 올렸습니다. 보형 앞에 섰습니다. 고개 들어 보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들으라고 보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시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입술이 떨리다가 열렸습니다. 정말입니까? 시아버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다. 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표기를 반복했습니다. 왜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손이 떨리며 벽을 짚었고 숨을 몇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왜 하필 내 아내예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가 보형을 봤습니다. 당신도 보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 후 손을 내렸습니다. 언제부터예요? 보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달 전 현우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한 달 현우가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가 먼저예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다. 현우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고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망했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한참 후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나가겠다. 보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보형을 제지했습니다. 내일 짐 싸서 나갈 테니까 요양시설 알아봐라.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에 기댄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가 휠체어를 돌려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현우와 보형만 남았습니다. 보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보형을 봤습니다. 왜 그랬어? 보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절 안 봐줬어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여자로 안 봐줬어요. 손도 안 잡아줬어요.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죄송해요. 현우는 한참을 보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보형은 거실에 혼자 남아 소파에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짐을 쌌습니다. 현우가 알아본 재활병원은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침 9시 현우가 시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출발하시죠.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형은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휠체어를 밀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보형을 돌아봤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보형은 문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현우가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돌아온 날 오후 보형은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나가시느라 남겨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정리하고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베개를 들어올리는 순간 하얀 봉투가 보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현우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현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현우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아버지인 나는 펜을 잡은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써지지 않는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 달라는 말, 아니, 그런 말을 할 자격조차 없는 것 같다. 나는 죄인이다.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내 아버지로서 아들의 아내를 탐했다. 며느리와 금기를 저질렀다. 밤마다 거울을 봤다. 괴물이 보였다. 아들을 배신하는 늙은 괴물. 하지만 현우야, 나는 변명하고 싶지 않다. 내 죄는 내가 지고 갈 것이다. 다만 한 가지만은 내가 알아줬으면 한다. 보영이는 정말 좋은 여자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로웠고 훨씬 더 아파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영이는 내 옆에 있었지만 너는 그 애를 보지 않았다.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고 안아주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여자를 여자로 대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죽는 거야? 나는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내가 나쁜 놈이다. 괴물이다. 하지만 현우야, 내 잘못도 크다. 아내를 방치한 것, 그게 남편이 할 짓이냐? 나는 40년 전 내 어머니와 결혼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매일 밤 손을 잡고 잤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잘 잤어? 라고 물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내 어머니를 안아줬다. 별것 아닌 것 같지? 하지만 그게 전부야.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야. 관심이야. 손잡아 주는 거야? 안아주는 거야? 쳐다봐 주는 거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동안 나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그런데 보영이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며느리인 걸 알면서도 아들의 아내인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가 된 것 같았다. 그만큼 보영이는 나를 봤다. 나를 남자로 대했다.
현우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겠니? 보영이한테 잘해줘라.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보영이를 미워하지 마라. 보영이도 피해자야. 외로움에 무너진 거야? 내가 유혹했어? 내가 먼저야. 보영이 탓하지 마라. 그리고 현우야, 부탁이다. 오늘부터 보영이 손잡아줘라. 퇴근하고 들어오면 안아줘라. 오늘 뭐 했어? 물어봐줘라. 밤에 잘 때 등 돌리지 마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전부야. 그게 사랑이야. 나는 요양원에서 내 죄를 안고 살아갈 것이다. 매일 밤 너와 보영이를 생각하며 참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너희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죄 때문에 너희 둘이 불행해지는 건 못 봐주겠다. 현우야, 보영이한테 잘해줘라. 그게 이 아비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보영이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 아들아, 용서해요. 그리고 행복해라.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현우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어깨만 떨리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보영은 소파에 웅크린 채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보영 앞에 섰습니다. 보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전부 다 2년 동안 널 외롭게 한 것, 쳐다보지 않은 것, 손 한 번 안 잡아준 것, 안아주지 않은 것, 너를 여자로 안 본 것. 보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 아버지 말이 맞아. 내 죄가 더 커? 아니야? 아니야. 맞아. 현우가 보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영아,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보영은 한참을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편지 남기셨어. 너한테 잘해주라고?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쳐다봐주라고. 보영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관심이라고. 손 잡아주는 거라고. 현우가 보영을 안았습니다. 보영은 현우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보영아.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어느 저녁 보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너머로 거실이 보였고 현우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현우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영아, 설거지 내가 할까?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는데 현우가 뒤에서 보영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보영은 젖은 손을 닦지도 않고 그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곤하지? 괜찮아. 현우가 보영을 안은 채 속삭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이제 그만해요.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널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보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우의 팔에 몸을 기댔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현우는 보영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영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시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68살의 시아버지. 보형을 여자로 봐줬던 사람. 2년 만에 처음으로 보형을 채워줬던 사람. 현우의 품에 안겨 있어도 가슴 한쪽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보형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영과 현우는 재활병원을 찾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같은 병동 환자들과 친해져서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현우야, 보형이 잘 돌보고 있느냐? 네, 아버지. 시아버지가 보형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에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영의 눈에도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병원을 나오는 길에 현우가 보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해 보이지? 응, 우리도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보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재활병원 정원에서 시아버지는 한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민철 씨 며느리 입은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던데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시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70세에 저지른 금기 아들의 아내를 탐한 죄. 하지만 그 덕분에 아들이 정신을 차렸고 며느리가 외롭지 않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비록 가슴 한쪽이 여전히 아프지만 순자씨 산책이나 할까요? 두 노인은 휠체어를 나란히 하고 정원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보영과 현우는 서로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떠났지만 그 덕분에 아들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금기의 기억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보형은 현우의 품에 안겨 있어도 가끔 시아버지를 떠올렸고 시아버지는 병원 정원을 걸으며 보형을 그리워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외면은 또 다른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금기는 금기로 남았습니다. 68세 시아버지와 38세 며느리 30년 나이 차를 뛰어넘은 금기의 관계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떠났지만 남긴 편지 한 장으로 아들의 가정을 구했습니다. 보영은 남편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가슴 한쪽에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관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아버지가 잘못했을까요? 며느리가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잘못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